그럼 11번 문제부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부터 볼게요.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자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 하였고 김부를 경주의 사심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사심으로 임명했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부호장 이와 간직 등을 주관토록 하였다. 자, 나 같은 경우는 국처의 향리의 자제를 뽑았네요. 개경에서 볼모로 삼았답니다. 또 출신지 일에 대한 자문을 대비하도록 했다라는 거, 이를 기인이라고 했다. 자, 사심하고 기인이 나왔습니다. 자, 요건 첫 번째는 사심관제도죠. 사심관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기인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고려의 호족 통합책이 아니고 호족 견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왕건 같은 경우는 고려를 세우면서 이 호족들을 끌어안아서 만든 나라가 바로 어떻게 보면 고려란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이 고려란 나라를, 자,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두고는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호족을 통합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략결혼이죠. 그래서 29개 호족 가문과 결국은 연합을 하게 되고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의 그 부인들이 29명이나 된 거죠. 마누라가 29명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호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에게 이제 왕시성을 하사하는 그런 또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사성 정책입니다. 왕시성을 하사하는 그런 정책. 그러면서 그 호족들을 끌어안는 호족 통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반면에 또 호족들을 또 어느 정도 견제해야 돼요. 예, 바로 밀당이죠. 밀당. 밀기도 하고 또 당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시 신라왕 김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이 결국은 신라 고려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투항을 하게 되면서 경주의 호족으로 전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와 함께 그를 경주의 사심으로 임명했다. 사심이라고 한다면요, 그 지역의 사심으로 임명하면서 그 지역을 주관토록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곳에서 만약에 반란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바로 이 김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바로 사심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향내 자제를 뽑아서 이제 수도인 개경에다가 이제 데려와서 이제 공부시키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호족이 만약에 또 약간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 자제들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이를 통해서 이제 또 호족들을 또 견제하는 기인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호족 견제책, 호족 통제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를 도입하였다. 자, 쌍기, 후주 출신이 중국 출신이에요. 중국계 고려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건의를 도입하는 거 뭡니까? 과거제도예요. 과거제도.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어느 왕 때요? 바로 고려 광종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려 광종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자, 젊고 유능한 관리를 재교육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자, 젊고 유능한 관리 재교육을 많이 들어본 거예요. 뭐죠? 예, 이 조선으로 가야 됩니다. 조선 정조 때 있었던 초계문신제.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초계문신제, 젊고 유능한 관리를 재교육시키는 정조 때의 어떤 그런 하나의 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5품 이상의 문무관리를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5품 이상의 문무관리를 대상으로 마련하였다? 요거 좀 약간 요거와 관련됐다고 한다면 음서제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 5품 이상의 문무관리에게는 그 자제들에게, 그 친지들에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과거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음서제입니다. 바로 3번은 음서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좌수와 별감이라는 향임직을 두어 운영되었다. 좌수, 별감 나옵니다. 좌수, 별감. 요거는 역시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유향소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향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가나,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 목적. 바로 지방세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라 말 고려 초에 가면 호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바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2번, 다음 상황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거란이 군사를 돌려 연주 위주에 이르자 강감찬 등이 숨었다가 공격하여 500여 급을 배웠다. 그리고 귀주를 지날 때 강감창이 동쪽교에서 맞서 싸웠고, 거란군이 폐하에 달아났고, 거란군의 시신이 들판에 널렸고, 포로와 획득한 말, 낙타, 무기, 갑옷 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강감찬이죠. 강감찬 장군. 그렇죠.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그냥 맞서 싸워서 이겼다. 그들을 대패했다. 대승을 거뒀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강감찬 장군.
강장사 장군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게 뭡니까? 거란의 3차 침입. 그렇죠?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냈었죠. 그 이름이 뭐죠? 전투 이름이 바로 귀주 대첩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귀주 대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1번.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되었다.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된 건요. 언제입니까? 926년도예요. 언제입니까? 926년도. 이제 고려가 건국되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이거는 이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아니고요. 자, 2번.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이 조직됐다. 광군이 조직된 건요. 언제쯤이냐면요. 광종 때입니다. 광종 때. 광종 때. 역시 광군이 조직된 건 뭐 어디에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란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거란 침입 대비를 위해서. 이 관감찬의 이 귀주대첩 같은 경우는 거란군을 완전히 이제 우리 쓸어낸 거, 고려의 땅에서 쓸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아니고요. 3번.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육주를 해쳐가했다. 이거는 거란의 1차 침입 때의 모습입니다. 거란 1차 침입 때. 1차 침입 때 모습이고. 4번.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을 일어났다.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자, 배척했다. 자, 왜냐면요. 고려란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해서 고려라는 어떤 국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또 멸망시켰죠? 발해를 멸망시켰죠. 즉 그 발해는 누구를 또 계승했습니까? 고구려를 계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건국되었을 때 발해 유미들이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바로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계승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기 때문에, 그거에서 일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인 건데, 이 거란 같은 경우는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고려가 상당히 배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거란에서 낙타를 보내죠. 낙타를 보냈는데 이 바로 이 만부교에다가 묶어두고는요, 굶겨 죽입니다. 아사시켜 버렸거든요. 바로 그게 바로 만부교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와는 관련이 없고요. 자, 5번. 압록강에서 도련표에 이르기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천리장성. 이게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리장성 하니까 우리가 이제 또 영계서문의 천리장성을 또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이제 요동지역이죠, 요동지역. 요동지역에서 이제 처음에 당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영계소문이죠. 고구려 시기입니다. 거기에서 천리장성 바로 여기에 세운 게 바로 이제 천리장성이 되겠고요. 지금 이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이후에 이제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이 천리장성인데, 이 천리장성은 이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여기를 얘기하려고 있어요. 여기 이쪽 지역이 바로 이제 바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의 어떤 그 천리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요 2개의 천리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외에 관감찬의 귀주대첩 이후에 뭐 이렇게 천리장성도 축조하고요. 또 개경, 당시 수도였던 개경에는 왕을 비호하는 성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더 쌓는, 그 외곽을 한 번 더 성을 쌓는 나성이, 그렇죠? 나성이 또 축조되기도 했습니다. 나성이라고 하면은 외곽에다 쌓는 또 하나의 성입니다. 예, 나성을 또 축조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건에 따라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여진 완행부와 싸워서 패한 이유는 저들은 기병이고요.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기병의 양성과 군량의 비축이 필요합니다. 전하. 예, 그러자 전하가 경의 뜻을 알았으니 기병을 포함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렵죠? 예, 이 누구냐? 자, 근데 여기 있어요. 여진 완행부와 지금 싸웠다는 거. 여진과 싸웠다라는 거죠. 야, 여진과 싸웠는데 그들에게 이기기 위한 어떤 그 새로운 기병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건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윤관 장군. 여진하면 딱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사람은 바로 윤관입니다. 윤관. 고려시대 윤관 장군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여기 맞출 수 있습니다. 요게 좀 약간 보기가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윤관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답은 뭐 쉽게 찾아낼 수 있죠. 몇 번입니까? 바로 윤관은 별무반, 군사 별무 설치해서 군사력 강화. 여기에 이제 이를 통해서 동북구성 축조. 예, 동북구성 축조. 나중에 이제 뭐 여진이 하도 찡찡거려가지고 동북구성을 또 돌려주기도 했었죠. 예.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오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사 조직을 구서당 10정으로 편성하였다. 구서당 10정. 예,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시대죠. 통일신라 시대. 군사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어느 왕 때예요?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
자, 우리 신문학 하면은 또 갑자기 신문학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께 언급해 드리는데, 신문학은요, 우리 이제 신라시대, 정말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신문학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뭡니까? 왕문신. 예, 왕문신. 예, 왕문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3번, 야별초로 확대하여 삼별초 조직한 건요. 자, 언제입니까? 고려, 무신정권 때죠. 무신정권 때. 무신정권 중에서도 이제 최씨 정권의 두 번째였던 최후 정권 때. 네, 최후 정권 때. 이렇게 만들었던 게 바로 삼별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훈련도감, 삼수병,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한 건요. 임진 외란 중에 이게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임신 외란 중에 설치가 됩니다. 임진 중에 설치가 된다. 자, 5번. 군과가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5위를 운영하였다. 5위를 운영한 건요. 언제입니까? 조선 전기 때 얘기입니다. 조선 전기 때 의무병이었던 5위를 설치하였다. 5위를 설치하였다. 이건 조선 전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딱 보니까 뭐 내용들이 있긴 한데 딱 책이 뭐예요? 동명왕편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거 내용 몰라도 동명왕편 딱 보면 누구 딱 떠올리시고 이 시기의 모습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걸 굳이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읽고 가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말이죠. 자, 동명왕편 누가 저술한 겁니까?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대표적인 무신 정권 때 있었던 대표적인 동명왕편. 자, 이 동명왕편 같은 경우는요. 어떤 뭐 책이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입니다. 영웅서사시. 서술문이 아니에요. 영웅서사시입니다. 영웅서사시. 역사책이 아니고 영웅서사시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낸 게 바로 이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언제 만들어졌죠? 바로 고려 후기 때 작성이 된 거고요. 고려 후기 때 작성이 된 거고, 요거는 어떤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글들이 많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주성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의식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동명왕 누굽니까? 고구려 시조가 누구죠? 우리 고구려 시조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주몽만 하는데 주몽. 그죠? 주몽이죠. 우리가 추모왕이라고 하는 주몽입니다. 주몽. 예, 주몽인데 이 주몽이 왕의 이름 뭡니까? 동명왕입니다. 동명왕. 또 한번 동명 성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명왕.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동명왕편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그런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 당연히 이게 맞죠. 예, 정답이 맞습니다. 1번입니다. 예, 어렵지 않게 동명왕이 누군지만 알면 바로 이제 정답이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2번 가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뭐죠? 예,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누가 썼죠? 예,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문벌기족이었던 김부식이 편찬했던 삼국사기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자, 당시 서얼이었던 서얼 출신의 유득공이 저술한 발해고라는 책입니다. 발해고라는 책에 우리 역사에는 말이지 고구려 삼국이 멸망한 후에도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다.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남북국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편년체가 아니에요. 편년체는 연, 월, 일 시간적 순서대로 쓴 걸 편년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편년체가 아니에요. 요거는 뭡니까? 기전체라고 하죠. 기전체 양식. 그렇죠? 뭐 왕의 본기, 그 다음에 뭐 신하들이 썼던 열전, 그 다음에 뭐 기, 그 다음에 뭐 연표 이런 것들로 이제 서술된 걸 이제 우리 기전체라고 하는데, 편년체는 시간적 순서대로 쓴 건데 이건 영웅서사시기 때문에 편년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아닙니다. 4번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자,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니까 분명히 조선시대에 와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왕 때? 조선시대 성종 때. 조선시대 성종입니다. 서거정, 그렇죠? 서거정이 썼었던 동국통감이 바로 5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동국통감. 이런 것도 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그게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요거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매우 쉽습니다.
딱 두 단어만 알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만 알면은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김보당, 조이총. 네. 뭡니까 이 사람들? 예. 반무신난이에요. 반무신난. 예, 반무신난.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동북면의 병마사였던 이 김보당이라는 사람과 서경유수였던 이 조이총이 거기 무신에 대해서 반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 반무신난. 이거는 뭡니까? 문신들의 반란입니다. 우리가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변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반란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게 문신들의 반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농민들의 반란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층민들의 동요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무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이제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죠. 그렇죠? 뒤집어 엎다 보니까 이게 쿠데타예요. 정변이라는 게 쿠데타. 예. 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거기에는 또 이의민 같은 천민 출신의 사람들도 이제 권력을 잡게 되니까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 뭐 특히 뭐 최충원의 노비였던 그 만적 같은 경우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나도 이제 나라를 한번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기치를 내걸고 노비들이 끌어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사전에 그냥 붙잡혔죠. 네. 이게 이제 그 무신 정권 때는 많은 반란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이에도 뭐 공주 명학서에 있었던 망이 망소의 난, 뭐 만적의 난, 뭐 그런 난들이 많이 발생한다. 하층민의 반란이 많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이제 문신들의 반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반문신난입니다. 바로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뭡니까? 바로 무신정변 이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정답은 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가적이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요. 약간 통합적인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합 문제이긴 한데 또 통합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지역에 대한 부분, 지역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땡땡은 고려의 수도 어디죠? 예, 개경입니다. 개경. 이 개경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네, 어렵지 않죠. 뭐 남북 공동 발굴 조사 결과 금속 활자가 발견됐고 구텐베르크의 활자보다 앞서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개경 만월대. 만월대 유적에서 발견된 활자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개경과 관련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최충원의 산호 만적이 난을 일으켰다. 자, 최충원 무신 정권이죠, 그렇죠? 무신 정권, 최씨 정권인데, 요거 어딜까요? 고려 수도 바로 개경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개경. 최충원이 당시에 이제 고려의 무신 정권 때 또 하나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개경에 그 권력에 있었겠죠. 그 산호 만적이 일으켰다. 만적의 난이죠. 자, 두 번째, 고려말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 피살되었다. 자, 선주교에서 결국은 이방원 세력의 이방원 세력이 결국 정몽주의 머리에 철퇴를 결국 꽂아버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정몽주가 죽게 되는. 최근에 이제 뭐 드라마 윤용이 나르샤에서도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방원 세력에 의해 피살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방원 세력, 특히 이제 뭐 이성계 세력이 이제 조선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또 어떤 그 기반이 여기서부터 이제 마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이 이것도 역시 선주교 어디 있습니까? 개경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선이 건국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려의 수도는 계속 개경이었던 거죠. 자,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 일하는 공단이 설치되었다. 자, 이거 무슨 공단이죠? 예,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개성은요, 자, 개경이 또 다른 곳이죠. 개경. 예, 지금은 이제 개성이라지만 이제 고려시대 때는 개경이라고 불렸던 거. 자, 그리고 4번. 주둔기 송상이 근거지로 삼아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자, 송상이 근거지로 삼았던 거 바로 개경입니다. 개경. 여러분들, 이 개경이라고 하는 이 지역 명칭이 약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와 비슷한 건 뭐냐면 개경. 지금은 이제 개성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고려시대 때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는 뭐라고 또 불렸었냐면요. 송악이라고 불렸어요. 송악. 자, 요 세 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이제 송악에서 있었던 활동했던 상인들, 뭐 송상, 요런 표현들이 딱 나오면 어디입니까? 다 개경입니다. 개경. 아시겠죠?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조만식 등이 물산장려운동 하면 항상 떠올리셔야 되는 거 어딜까요? 자, 평양입니다. 평양. 자, 이 평양에 대한 부분들 혹시 나중에 평양에 대한 또 문제, 이 지역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평양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평양.
자, 우리가 이제 평양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서경이라고 불리고 있던 곳입니다. 서경. 서경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인물 누구 있죠? 묘청이 있어요. 묘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네, 묘청이 있었고요. 또 이제 누구 또 떠올리셔야 되냐? 바로 장수왕. 장수왕이 어디로 천도하죠? 평양천도입니다. 평양천도. 그렇죠? 장수왕. 장수왕도 이 지역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근대사로 또 오겠어요. 근대사로 오면 또 안창호 선생이 있어요. 안창호 선생. 안창호 선생이 바로 이 평양에다가 뭘 세웠죠? 예, 대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또 설립하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은 당시 소속이 어디였죠? 예, 또 신민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이제 더 역사적으로 간다면, 더 앞으로 간다면은 왕검성이 함락됐다. 우리 아까 고조선 배웠었죠? 왕검성. 왕검성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제 평양에 있었던 거죠. 자, 평양하면 여러분들 또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들, 이런 것도 역사적 사건들, 이런 것도 또 한 번 더 고려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체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1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의 업적입니다. 자, 두 차례 거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지겠다 왕. 두 차례 왕자의 난. 예, 이것도 역시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예, 육룡이 나르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만간에 뭐 이렇게 정도전, 예전에 대하사극 정도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왕자의 난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서 직연왕, 그러면서 육조 장관이 판서의 풍계를 정이품으로 승격시켜서 위상을 높여줬고, 육조에서 입안한 정책을 의정부 재상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그 보고 라인이 있어요. 원래 왕이 있고 그다음 밑에 이제 삼정승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논하는 의정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바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죠. 네. 원래 이제 한다면 이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이제 실무자들에게 이제 연결이 되고, 실무자들이 이제 의정부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왕에게 마지막으로 재가를 올리는 이런 방식이 이제 뭐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 이건 왕권과 어떤 신권의 어떤 조화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태종 같은 경우는요, 이방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의정부의 어떤 그런 기능을 상당히 좀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중간에 대역죄인 정도만 좀 심판하는 정도만 해. 모든 나라 일들은 육조하고 나하고 할게. 다이렉트로 갑니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네,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죠. 왜 이런 모습들을 이제 하냐? 대표적인 이런 육조 직계제를 썼던 왕이 바로 태종이랑 세조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뭔가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 그렇죠? 세조 같은 경우는 수양대군이지 않습니까?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패하고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요. 약간 비정상적인, 약간 도덕적으로 약간의 어떤 결함이 좀 있다라고 느끼는 왕들이 이런 어떤 육조직계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정책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누굽니까? 태종이냐 세조냐? 왕자의 난이니까요. 예, 이건 누가 되겠습니까? 태종이 되겠죠.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방원에 대한 내용, 태종에 대한 내용 골라내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을 편찬해서 보급하였다. 동의보감 누가 썼습니까? 허준입니다. 허준. 그렇죠? 허준은 어느 시기에 신하였죠? 예, 바로 허준. 어느 시기였었죠? 예,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광해군 때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합니다.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호패를 발급하였다. 자, 호패법 발행하는 거, 호패법. 지금으로 하면 주민증이에요. 민증이에요. 민증. 민증 발급한 거 누굽니까? 자, 민증 발견한 건요, 바로 태종 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태종 때. 자, 3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자, 이건 언제죠? 성종 때의 모습입니다. 성종 때. 자, 경국대전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거, 하기 시작한 것은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세조 때 처음으로 이제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고요. 완성이 된 건 성종 때의 모습이라고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인 우리만의 독창적인 역법을 만들었던 칠정산을 간행한 건 어느 때죠? 바로 세종 때 모습이고요. 5번입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건 언제죠? 바로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예,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선왕의 나이 어린 동생이 즉위하셔서 대비께서 수염 청정을 한다고 하네. 선왕, 먼저 이제 돌아가신 왕의 어린 동생, 그쵸? 이게 부자 상속이라기보다는 동생에게 결국은 왕위를 물려주네요. 그럼 선왕이 결국은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대비께서
수렴청정을 하시는 대신 정치를 합니다. 워낙 어리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대비와 윤호영 일파가 이 윤임 일파에 대한 반격에 나서겠군. 자, 윤원형, 윤임 일파가 나옵니다. 자, 요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 선왕이라고 한다면 누가 되길까요? 예, 인종입니다. 인종. 자, 인종이 되겠고요. 그 어린 동생은 뭡니까? 명종이 되겠어요. 명종. 자, 명종인데 인종이 좀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 후사가 없이 그냥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죠. 후사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린 동생에게 이 왕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종에게는 엄마가 있었죠. 엄마. 친엄마입니다. 친엄마인데 상당히 권력욕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문정왕후, 문정왕후. 대단하신 왕입니다. 여인천하예요, 여인천하. 예, 여인천하. 예전에 사극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천하라고 해서. 자, 문정왕후인데, 자, 이 문정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바로 이 명종의 외척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 문정왕후의 외척 가문 동생들이죠. 윤원영 일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임 일파는 누굽니까? 바로 인종 때에 있었던 외척이죠. 윤임 일파입니다. 윤임 일파 여기는. 자, 윤임 일파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윤원영 일파를 약간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갖고 이제 윤원영 일파가 윤임 일파를 공격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요게 이제 사건이 발단이 돼서 많은 또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요게 뭐냐면요,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가 바로 여기에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자, 을사사화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이제 외척 가문들이에요, 외척 가문들. 척신 정치가 이제 있었던 거죠. 자, 1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정답이 바로 1번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광조 등이 제거되는 것. 위훈 삭제 사건 조광조. 결국 주초위항으로 결국은 조광조가 완전히 제거된 것. 아주 기묘하게 제거되었다. 기묘사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사림들, 그렇죠? 사림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려 말에 가겠죠. 고려 말. 고려 말에 온건 사대부들이 결국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 내려가서 많은 또 뭐 인재를 양성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다가 성종 때 결국은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출발점이 바로 김종직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바로 성종 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조의제문이 발달이 되어서 사림 세력이 피해를 입었다. 조의제문. 당시 이제 김종직이 썼던 의제를 슬퍼하는 어떤 그런 문장을 사초로 남깁니다. 남겼는데 이때 당시 글로 남겼다가 그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이거를 이제 사초에 실어서 이제 사초에 실었다는 거예요. 사초라는 거는 이제 실록에다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초에다가 이제 미리 글을 적거든요. 거기다 적다가 결국은 이제 훈구들한테 걸린 거죠. 훈구들이 이걸 보면서 왕에게 일러서 이거 조의제문 이거 딱 보시면요, 예, 당신 그 증조할아버지 욕하는 글이에요 라고 하면서 훈구들이 이제 일러가지고 사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게 무슨 사화냐?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고요. 패비윤 씨 사사사건, 바로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의 어떤 사사사건으로 인해서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던 거. 이것도 연산군 때 모습입니다. 연산군 때 엄마 원수를 갚으려는 연산군 때 있었던 갑자사화가 되겠어요. 갑자사화. 앞에 모사화도 역시 언제 했습니까? 연산군 때예요. 연산군 때. 이것도 연산군 때.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자, 안견특별전이라고 보인다. 안견특별전. 현실세계와 도원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작품으로서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으로써 전해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안평대군, 그쵸? 세종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그쵸? 안평대군. 자,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당시 도화서의 화가였던 바로 안견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이름이 뭐냐?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의 꿈에서 나타났던 무릉도원을 듣고는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몽유도원도. 자, 요건 조선 전기 때, 또 다른 말로 또 조선 초기 때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안견의 몽유도원들을 안다면은 여러분들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몽유도원도. 자, 쉬운 문제, 1점짜리 문제거든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어떤 그림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요건요, 겸재정선입니다. 겸재정선. 겸재정선의 금강전도가 되겠습니다.
금강전도. 두 번째는요, 이제 강희안의 당시 대표적인 문인화가입니다. 우리나라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입니다. 고사관수도. 대표적인 문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사관수도. 자, 3번은요, 겸지정선과 함께 그 진경산수의 어떤 쌍벽을 이뤘던 강세왕의 영통동구도입니다. 영통동구도.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전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19세기에 전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매화초옥도가 되겠습니다. 매화초옥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보겠습니다. 가는 무엇이냐? 자, 보면은 딱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서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서원 아닙니다. 서원 아니에요. 뭡니까? 향교입니다. 향교. 자, 서울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이제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사립. 지금은 사립교육이고요. 요거는 이제 국립이죠. 국립. 그렇죠? 국립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요게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글을 통해서도 보기에 있는 지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은 맞아요. 둘 다 지방교육기관 맞는데 구조 보니까 제성고 대성전 동무서무 해갖고 있고요. 명륜당 동제 서재하고 기숙사도 있네요. 예, 교육공간도 있고요. 세 번째, 9년의 규모에 따라 배정되었다. 배정했다라는 얘기죠. 9년의 규모에 따라 배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국가에서 주도했다라는 거죠. 예, 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서원이냐 향교냐 했을 때 뭐가 됩니까? 향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자신들이 모시는 어떤 조상들, 그 조상의 이제 선현들을 모시는 이 사당이 있다라는 거, 제사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이라고 하잖아요. 공자. 바로 향교에서는요. 바로 그 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공자의 위패가 모신 곳이 바로 이 명륜당이 아니라 대성전이라는 거죠. 대성전. 네, 대성전. 그렇기 때문에 요 딱 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그다음에 9년의 규모에 따라 배정되었다. 국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봤을 때 향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됐다. 바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기에서 그런 게 약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유향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좌수와 별강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향교 같은 경우는요, 자주 나오는 이 그 보기 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제가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어봤다고 한다면 다음 시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이게 바로 향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1번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번, 지방의 살림 세력이 주로 살폈다.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살림 세력들이 서원에 대한 내용이죠. 서원. 3번, 흥선대원군이 집권지에 대부분 철폐되었다라고 해서 철폐되었다. 이것도 뭡니까? 서원 철폐죠. 서원 철폐. 서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입학제기는 속과 합격자. 자, 우리가 이제 뭐 과거 시험하면 흔히 대과를 얘기하는데 속과 합격자 같은 경우는 대과를 치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균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은. 자, 4번. 유학부에 율학, 서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국자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자감. 자, 고려시대 국자감 같은 경우는요, 유학부도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많은 기술학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성균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유학부로, 특히 이제 공민왕 때 이제 성균관이 정비가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기술학부들은 다 없어지고요. 오직 유학부만 가르치는 성균관으로 개편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까지 계속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이렇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또, 21번부터는 바로 이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